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착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이자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이번 방안인데요. 집중진단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한 발짝 먼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셨습니다. 황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인데 그 첫 국가로 한국이 옵니다. 이제 곧 도착하는데 봉영식 박사님, 예.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간의 방한이죠. 이번 방한 일정이 좀 자세히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20일 도착을 한 오늘 다음에 도착 오후에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하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예. 다음 날 현충원 참배와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통역만 배석한 두 정상만의 회담도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확대 배석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북핵과 경제 안보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네. DMZ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했는데 이제 백악관에서 브리핑에서는 부통령 재직 시절에 DMZ를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그 일정은 없고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다른 일정으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하고 2박 3일 일정 방학이 끝난 다음에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 도쿄에서의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24일 쿼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가야 되고요. 오늘 지금 이제 6시경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고 내일 정상회담 이후에 만찬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기 때문에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특이할 것 같아요. 5대 기업 총수하고 6대 경제단체장이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경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한 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던 그래요? 최초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박물관 가보시면 아시지만 엄청 커요. 네. 굉장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만찬할 정도는 뭐 충분한 공간은 있을 것 같고 케이터링 서비스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가는데 이게 정상회담 전에 일국의 정상이 와서 어떤 의전 행사 아닌 이런 본격적인 방문을 한다는 게 참 특이한데 봉영식 박사님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 첫 방문.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제 안보 상황이 경제와 군사가 분리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대응을 했듯이 예.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제가 기술력 패권 경쟁의 측면이 점점 더 강화되는 면을 볼 때는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런 양국 협력의 장도 더 이상 군사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예. 문화, 경제, 기술 측면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지로 정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은 정말 반도체에 의한 반도체 방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만큼 미국이 반도체 동맹이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미국의 중산층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평택 반도체 공장이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제 안내를 할 것 같은데 많은 의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평택 반도체 공장이 지금 P1, P2 그러니까 평택 라인 1, 2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단일 공장인데 지금 P3가 최첨단 복합 라인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라인이거든요. 예. 그거가 만약에 되면 예. 만약에 여기서 초미세 파운드리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약한 게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 같은 데는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마켓 쉐어도 크고. 근데 지금 약한 부분이 파운드리가 TSMC한테 TSMC가 뭐 작년 같은 경우 54% 정도. 예. 삼성이 18%, 16%밖에 안 되는 그 뭐 하프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마켓 규모를 보면 예. 성장 성장 가능성이 이 시스템 반도체인 이 파운드리 쪽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초미세 파운드리, 다시 말하자면 3나노급 뭐 이런 쪽에 그 공장을 짓고 있는다는 점에서 방문의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옛날에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반도체 회의를 백악관에서 2번을 주재를 했단 말이에요. 4월하고 이제 10월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외국 기업으로 참여한 게 네덜란드 ASMP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번 다 초대를 받았거든요. 2번 다 초대를.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IPF라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거 결성을 위한 그 기회에 반도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축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공급망 쪽에서의 대표 기업인 삼성의 참여 의사 표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 IPF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 주체는 기업이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위상을 뭐 우리가 이제 안내를 했겠지만 그쪽에서도 응낙을 한 거 보면 드러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공장 투어를 시키고 나서 뭐 어떤 기술 동맹을 강조하는 기자회견 또는 연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언론들도. 예, 이틀 전이었죠.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때 예.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뿐만 아니라 네. 그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뿐만 아니라 컴프리헨시브 얼라이언스로 발전시킬 거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글로벌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동맹이 아니라 지역 평화의 안전, 더 나아가서 글로벌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지역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떤 아젠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협력인 것이죠. 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12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가치 공유 국가들, 민주국가들 그리고 기술력을 앞서 나간 국가들 간의 연합적인 그런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 규모를 좀 줄여서 미국과 특정 국가 아니면 미국과 특정 국가군 간의 이제 기술과 가치 공유 협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서서히 정책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기술에서도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된 것이죠. 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좀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볼 때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데 대한 그런 뭐 고마움의 표시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오스틴에 이제 있었고요. 예. 오스틴에서 제가 이제 오스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테일러가 동북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가면 있어요. 원래 있던 공장에서. 테일러 시티가. 예. 오스틴에는 이제 그 시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북쪽 40km 테일러 시티인데 거기에 있는 공장이 규모가 20조 원, 170억 달러 규모거든요. 20조 원 정도 투자를 그래서 이제 하게 거기가 파운드리 제2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하면서 거기 착공 일정 같은 걸 구체화하면서 일자리에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이
바이오 쪽에서 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 그것 때문에 네. 바이오로직스 쪽에 미국 현지 공장도 이제 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할 것 바이오로직스 그 같고 발표도 있을 것 같다. 또 예. 삼성 SDI가 미국 완성 전기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미국 내 첫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예. 그런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거 구체화되면 삼성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걸 과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그 산업 분야 투자를 위한 혁신법, 요게 지금 저 의회 통과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미국에서요. 이렇게 네. 해서 이 IPEF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것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나 아까 얘기하시고 우리 봉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산층 복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탄력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곽 교수님께서 이제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 이번 아시아 한국 일본 순방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어떻게 출범을 하게 되나요? 그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여기서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2013년에 예.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써니랜드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예. 시진핑 주석이 이제까지의 중국의 평화굴리 정책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형 대국 관계를 건설하자. 그래서 태평양은 두 패권 국가가 평화 공존하고 번영할 만큼 충분하게 넓기 때문에 서로의 그 영향권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 그것을 추구하자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거부했죠. 네. 그래서 이제 부상하는 중국의 국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었습니다. 아시아 회귀 전략. 예, 네. 그중에 이제 경제 무역적인 부분은 소위 TPP 환태평양 경제 협력체의 건설이었는데 이것이 그 추동력을 얻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것이 이제 무효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예. 다시 TPP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였냐면 TPP에 대한 국내 그 특히 중산층과 기업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미국 국내 경제의 피해가 너무 크다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기간 동안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조 바이든 후보는 TPP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TPP가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을 추구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에 인도 태평양 그 경제 그 프레임워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IPEF의 4대 협력 분야는 예. 이건 미국 중산층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잡혀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산업 분야를 추구하는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TPP랑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예.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이라든지 공급망 회복력, 예. 인프라 청정에너지 탈탄소와 조세 환부터 이건 다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이 제대로 발맞춰 나가겠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시급하게 실현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경제 대국과 기술 강국이 이 IPEF에 대해서 미국을 지지하고 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뭐 모임이라도 그렇지만 누가 회원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지만 대만, 인도는 아직 그 참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대만하고 인도는 아직 유보를 한 상태고요. 지금 그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까지도 첫 가입 국가가 된다면은 더 많은 국가,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가 더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한민국의 가입 여부가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굉장히 절실하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분명하게 IPEF에 우리가 원년 멤버로서 참여하겠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거죠? 이게 이제 IPEF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 USTR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 IPEF의 성격이 뭐냐? 이게 동맹이냐? 예. 그랬더니 이제 이게
시장 접근, 소위 말해서 무역 자유화 항목은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예. 마켓 액세스라는 부분. 그거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아까 지금 네 가지 쪽에 대해서 복수 그룹, 네 가지 필러로 구성이 돼 있는데 4개 축으로 돼 있는데. 예, 각 네. 축에 서 옛날 동경 라운드의 코드 협정처럼 예. 분야별 자유 참여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건 확인이 된 분야별로 거거든요. 참여한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참여국 간 무역 자유화를 통한 어떤 협정이 예. 아닌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기술 관련 무역위원회. 우리 이제 며칠 전에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예. 테크놀로지 트레이드 카운슬이라는 거를 협력을 체결했거든요. TTC라는 게. 예.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이제 기술 분야의 나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걸 보면 옛날에 왜 그 코드 협정에서 마케팅 보드나 우리 LPMO처럼 물량 관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협력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FTA나 무슨 그런 뭐 거하고 좀 다르다 RCEP하고 이거죠? 전혀 다른 예.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 기술 동맹체 네. 같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 나토가 한 곳이 침해를 받으면 나머지 지원해서 이제 예. 집단 방해를 해주듯이 예. 기술 쪽에서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TTC 협정이 맺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IPF가 아시아 지역에서 하면 이건 전 세계를 커버하는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적극 참여해 달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적극 참여하겠다 이걸 밝히는데, 그러면 걱정이 조금 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입장, 중국의 견제, 왜 우리와 이렇게 디커플링 되려고 하느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디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협을 하면서.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고민하고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예.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고민하고 대답할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 IPAF 4대 협력 분야를 보시면 예.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에 협력하자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예. 여기서 어느 나라를 배척하거나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글로벌 경제 체제를 만들어서 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국가들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특히 디지털 무역 분야와 기술 협력에서 그 수준을 용인할 의사가 있고 공급망 회복력과 청정 에너지 개발, 에너지 탈탄소화에 이제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한다면 중국도 얼마든지 이 그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에 환영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정은 중국에 달려 있는 것이고 예. 여기서 중국을 따돌리거나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중국이 그 너무 성급하게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 청와대 관계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언론 브리핑에 대답을 했냐면 예. 중국의 우려는 이제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양자 자유무역 협정 그 협상에서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 것이죠. 예. 그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가 그동안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가 축소된 것이고 예.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경제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그동안 참여해 왔습니다. RCEP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예. 또 중국이 주도했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영국, 호주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투자했고 독일과 비슷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글로벌 경제 협력체에 한국이 소원했다,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반증이 부족한 주장인 그러네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특별히 배척하지 않았다. IPEF는 전혀 다른 문제고 이런 가치와 를 공유한다면 뭐 중국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중국이 대답해야 된다. 중국이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 한국 안 된다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지역 협력체라면은 예. 어느 나라가 주도한지 상관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실제 뭐 중국에서도 조금
왕이 외교부장이 조금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그러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장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제 하야시랑 일본 외상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때 이제 그렇게 했다고 네. 하고 환구시보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정면으로 막 써냈더라고요. 환구시보에서 네. 글로벌 타임스라고 영문으로 나오는 거 네.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나왔던데 실제로 요소수 사태나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한국 경제에 대한 뭐 관광객도 단체 관광객 못 오게 하고 한국 문화상품 특히 게임 중국에 상륙 못하게 하고 한 것은 중국이 했었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2018년인가 언제 왜 요소수 사태 수출 세계 반도체 세계 소재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은 적도 있잖아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거. 네. 이제 바로 그런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의 공급망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국익에 관한 사항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예. 한중 FTA도 맺어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만 맺은 게 아니라 네. 한중 FTA 지금 후속 협상에서 한중 경제 협력 챕터 논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RCEP도 이미 발효됐고, 그 다음에 발효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 FTA도 있고, 그 다음에 RCEP도 발효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반증 자료가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무대뽀를 내리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아무리 우리가 저스티파이를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위험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 중국에서 조금 견제를 하니까 우리가 IPF 참여할 때 좀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미국과 전략적 동맹이라든지 이 연대를 더 강화할수록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이게 오히려 더 서는 게 아니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넘게 이제 세계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를 큰 피해를 주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다 이제 경제 회복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특히 첨예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경제 회복에 성공을 하려면 이제 한국 따돌리기라든지 한국 때리기를 하는 것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경로인가를 이제 시진핑 정부는 고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수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이 계속해서 반도체를 중국과 같은 이제 수입국에 제대로 제공을 하려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지 그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과 이런 기술 협력을 하지 않고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그리고 기술 협력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중국이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의 이런 경제 협력 또 안보 협력 관계를 어떻게 리셋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제 도착해서 삼성 평택 공장을 가지만 또 내일 만찬에는 또 그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게 되고 떠나는 날 또 22일 날 오전에도 기업 관계자들 좀 만나게 되잖아요. 이번 어떤 경제 행보 또 주목되는 게 좀 있습니까? 정의선 회장 만난다는 건 확실히 된 것 같고요. 네, 현대차 22일 날 봄에.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이 최근에 네. 그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설립하기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기차 공장이 그 고용 효과가 굉장하다고 그래요. 7,500개인가 8,500개인가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감사 또 IPF의 참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이제 작년에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2,240조 원의 그 투자를 향후 3년 동안 약속했잖아요. 그 중에서 160조는 국내고 80조가 그다음에 이제 해외인데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의 그 테일러 시티 그거 이외에도 아직 여분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 측면에서 기업 선주를 만나서 미국의 투자를 또 적극 또 가지 않겠는가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기업주들하고 만나서 그런 뭐 감사 표시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투자 유치 뭐 이런 거몇 개 더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 많이 만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를 많이 요청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로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 ICBM을 발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우려를 해야 될까요? 우려할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네. 언론 브리핑에서 예. 이야기한 것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7차 핵실험보다는 다시 한번 장거리 미사일 실험할 징후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 말은 북한이 이미 장거리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단계다. CNN도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장거리 미사일에 고체 연료가 아니라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은 이 액체 연료가 부식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입 후 24시간 혹은 96시간 내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면 그 미사일은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부식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예측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20일 또는 21일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거의 시간 문제네요. 이미 예, 다 그렇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돼 있고 시간 문제인데 참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그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되면 그 해결책 찾는 게 참 더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핵을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이유도 한번 쏘고 나면 본인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쪽, 또 그러니까 상대방의 위협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북한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시그널링 이펙트를 신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메시지를 뭔가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대응할 수 있는 뭐가 돼 있다, 예. 갖고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예. 미국하고 대화의 신호가 아니냐, 의사표시가 아니냐 하는 역으로 생각하면 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뭐 거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좀 그런 봐달라. 생각도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봐달라. 뭐 이런 겁니까? 우는 애기들 왜 저 막 울잖아요. 그래서 저 관심 가져달라고 뭐 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도 반대로 해봅니다. 뭐 지나간 얘기인데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중에서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거라는 보도가 국내에서 언론들을 통해서 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만나는 일정은 없는 거로 결정이 됐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혹시 계획이 뭐 잘못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한국 언론이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의 일정은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혹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 방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정이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백악관에서는 한 가지 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든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이 정도 선에 끝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제시를 했는데 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취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단지 그런 일정이 없다라는 선에서 이제 대답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잭 설리반 안보 담당 네. 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를 부탁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방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 만난다는 것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 간에는 이제 재직 기간 동안에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걸 치하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덕담은 건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일정으로 미리부터 잡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덕담을 건넬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깝거나 이 화학적 결합이 좀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언론들의 조금 보도가 좀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요새 좀 언론기관들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네. 조그마한 무조건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과정을 쭉 지켜볼 때. 혹시 뭐 이번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이제 있었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좀 이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일단 이번이 이제 기술 동맹인 이제 IPF 그게 제 주된 목적이고 이제 쿼드의 일본 개최 정상회의로 격상된 쿼드 개최를
다 와서 이제 방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보았듯이 이게 이제 시장 자유화 협정이 아니라 어떤 그 기술 동맹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 참여할 때 지금 참여해서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이 보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확정이 된단 말이죠. TTC를 살펴봐서 유럽과 맺은 거. 그래서 한국이 특히 중국의 견제로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 예를 들어서 조부 조항이라든지 기존의 경제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국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아닐까.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박 3일로 한국에 오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